안녕하세요. 목포과학대학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막힌 글쓰기 그리고 리포트 쓰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강사 구다겸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활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재밌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리포트 쓰기 숙제를 받고 나면 눈앞이 갑자기 막막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지? 네, 저도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한번 터득하면요. 그까지 리포트 쓰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리 와봐. 한 번 배운 글쓰기 여든 간다 라고 했죠. 네, 우리 이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술술 리포트 쓰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데요. 리포트 쓰기, 글쓰기 재능이 있는 사람만 잘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 드릴게요. 리포트, 칼럼, 기사 쓰기 이런 것들을 모두 논리글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제가 지금 제시 문장을 하나 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다음 나올 문장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를 드릴게요. 여기 연탄재 모르시는 분 있나요? 옛날에 이렇게 연탄을 불로 떼가지고 난방을 했었고요. 다 불이 타고 나면 하얗게 돼요. 그래서 저 하얀 재를 집 앞에 쌓아놓으면요. 이렇게 이유 없이 발로 뻥뻥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에 맡길게요.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나온 문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길 더러워진다. 발로 찬 사람이 치울 건가요? 이런 내용들을 주로 떠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네, 이거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사실은. 이 안도현 시인 같은 경우는 연탄재를 보고 연탄재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생각을 해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건 문학글이 되겠죠. 문학을 잘할 수 있으려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어떤 생각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길 더러워집니다. 이런 생각했으면 당연히 논리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논리글을 잘 쓸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건 리포트도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방법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 자신감을 가지셨겠죠? 리포트 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고 누가 시키는 대로 몸만 움직였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목적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뿌듯해지잖아요. 리포트 쓰기의 목적은요, 바로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내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거 뭐지? 내가 알고 싶은 거로 시작을 해서 아하! 느낌표로 끝내는 거예요. 궁금한 거를 내가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글을 쓰셔야 됩니다. 리포트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 목적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목적을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삼천포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진해서 빨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는 건요, 호흡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느리고요,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목적을 설정을 해 뒀다가도 쓰다 보면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줄기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샛길로 빠지지 않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리포트 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글쓰기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삼천포로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글 쓰는 목적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리포트 쓰기의 핵심 한 가지 더 말해 드릴게요. 아까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큰 줄기, 끈, 요거 말씀드렸는데요. 이 리포트 쓰기의 핵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쓰는 방법이에요. 형식적인 면인데요. 핵심을 꼭 담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예를 들어보면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왜냐면 너는 목소리도 내 취향에 딱 맞고 이렇게 핵심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너를 만나면은 좀 내가 시간도 잘 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주저리 말을 늘어놓으면요. 읽는 사람이 갑자기 가독성이 떨어지면서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주셔야 되고요. 깔끔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요. 군더더기를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어라든지 형용사 이런 것들은 리포트나 논술문 또는 주장하는 글 이런 글에서는 가능하면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붙이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요 정도가 아닌 이상은요. 꾸며주는 말들은 가능하면 버려주세요.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명확하게 쓴다는 거는 애매한 표현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호응을 잘 맞춰야 되겠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밥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진지를 드셨다. 이런 식으로 이 주어와 서술어의 격을 맞춰주셔야지 명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깔끔하고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거, 군더더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뭘 버려야 될지, 그리고 뭐가 꼭 필요한지, 나의 생각의 핵심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연필만 쥐고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저도 해봤는데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서들을 모았다가 붙였다가 아닌 건 버리고 다시 갖고 오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도 글쓰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일단 꺼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치우고 그리고 필요한 게 또 없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갖고 오고 그리고 순서를 맞춰 나가는 거죠. 어떤 순서가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나는 것들을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에다가요. 그냥 크게 써요. 크게 낙서처럼. 그런 다음에 종이를 정말 쫙 펼쳐 놓습니다. 쫙 펼쳐 놓고요. 이거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글을 써나갈까? 이렇게 놨다가 다시 요거 뒤로 보냈다가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쭉 놨는데 여기 멋있는 표현 있는데 이거 꼭 넣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게 내 글의 주제와 맞지 않다면 아깝지만 버립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생각의 정리정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글쓰기의 기본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생각의 정리정돈하고 나면은 이렇게 서랍 정리한 거와 비슷하게 됩니다. 빨래를 세탁기에서 우르르 꺼냈을 때 그거는 생각을 그냥 우르르 꺼내 놓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고요. 정리정돈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종류별로 서랍 정리해 놓은 것과 똑같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책상 정리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씁니다. 왜냐하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생활 속에서 잘 알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분들은요. 글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자기 주변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글 쓰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따로 생활 따로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류별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요. 상위어, 하위어. 어떤 단어들, 어떤 상황들을 더 큰 단어로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큰 단위별로 우리가 문단 나누기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단어 연습들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래처럼 생각도 펼쳤다가 모았다가 가르고 버리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글을 쓰려면요. 글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요리에 비유하자면 재료인 거죠. 네, 재료를 찾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먼저 정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들, 글쓰기 초보자들은요. 제목을 못 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뭐 가을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을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씁니다. 쓰고 나서 이제 제목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먼저 정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정하지 않고 가을에 대해서 쭉 쓰다 보면은 글이 삼천포로 가기 쉽죠. 가을에 대해서 쓰다가 갑자기 그래, 가을에 내가 걔랑 사귀다 헤어졌었지. 막 이런 얘기까지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가을이 주는 뭐 정취가 주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목을 꼭 먼저 정해주시고 얘는 놓지 말아야 될 끈이에요. 그리고 제목을 정했으면 그 제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지 쫙 펼쳐놨던 생각들을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멋지게 막 모았다가 버렸다가 가르고 막 이런 작업들을요. 우리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짜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렇게 멋있다 생각을 하고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잘 짰으면요. 이 순서에 맞게 이제 내용을 덧붙여야 되겠죠. 자세하게 문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쓰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썼으면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멈추고 그냥 내버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글쓰기의 완성은 고쳐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많은 작가들도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했을 정도로 고쳐쓰기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 하죠. 글쓰기를 하고 고쳐쓰는 과정에서요. 나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기만 배우고 어떻게 쓰는지 방법대로 잘 썼어. 그러니까 난 잘 썼을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냈을 때는요. 그 글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읽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대로 썼어요 라고 하고 이제 받아서 읽었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의미인가요? 어떤 내용인 거죠? 궁금했던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읽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큰 효과를 얻고 싶으면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 있죠. 친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에게 읽어주고 어색한 부분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좋은 퇴고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글 쓰는 순서였고요. 리포트 쓰는 방법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글감부터 원래는 찾는다라고 했는데 리포트는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수님들이 먼저 이렇게 주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정해진 것으로 해서 내가 이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펼치고 나의 의견을 이렇게 다시 수렴해서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만약에 정해졌으면 이게 이제 거의 제목과 연관이 될 텐데요. 주제 정할 때 교수님이 쓰신 주제를 그냥 쓰기도 하지만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야 되겠죠. 자료 찾을 때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검색 사이트에다가 주제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짜르르
뜨기도 해요. 이렇게 옆에 뜨죠.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제어를 이렇게 두 글자만 쳐도 자동 완성이 되어서 짜르륵 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해서 타고 가다 보면은 나의 그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과 맞닿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나의 주제로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는데요, 선생님. 교수님이 주제 주셨는데 제가 주제 또 정하나요? 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교수님이 주신 주제는요, 큰 주제예요, 큰 주제. 바운더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이 이 큰 거를 다 조사하려면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안에 들어있는 작은 주제, 핵심 주제를 다시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료찾기 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리기는 했지만요. 주제 찾는 과정, 자료 찾는 과정에서 함께 제목도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료 찾으면서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걸로 주제를 하고 제목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가이드가 정해졌으면 이제 목차를 정하셔야 되겠죠. 목차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겠다. 얼개짜기, 구성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가 정해졌으면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써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고쳐쓰기.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주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그 큰 주제 안에서 더 작은 핵심 주제를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핵심 주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정말 끌리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직관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으러 갔는데 뭐 먹을래? 그럼 나 아무거나, 네 먹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정말 이런 거 하기가 힘든데요. 정말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 많이 하시죠? 서핑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끌리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주제어를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 그리고 뭐 자동 완성어 이런 것들을 타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한번 클릭해보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클릭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평소에 내가 그게 궁금했었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던 건데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일 확률이 크죠. 그래서 내가 직관에 의해서 이런 핵심 주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관련 주제어 검색할 때 저는 백과를 먼저 검색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한 기사를 찾든 논문을 찾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위키백과, 네이버 백과, 토산백과 이런 식으로 백과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검색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 개를 검색해서 그거를 합하세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합한 것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해한 개념을 나의 말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만 검색하면은 그 개념을 그대로 옮겨 쓸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내가 모르는 개념일 경우에는요. 그냥 눈은 여기에 있고요. 손은 그냥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일단 다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한 것을 외워서 속에서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거 검색하려면요. 구글 스칼라 요 사이트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범위를 좁혀주시는 게 주제 잡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제목을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쓰고 나서 정할게요 하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제목은 정해두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정할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목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핵심 주제를 좁게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게 잡아놓은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현대 페미니즘의 흐름을 논하라 라는 리포트 주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목을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목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로 할지. 네, 이렇게 쓰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현대 페미니즘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저 레드카드 나갑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내가 페미니즘의 흐름을 논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검색했고 이 자료를 통해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제목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82년생 김지영으로 본 한국 페미니즘의 경향 연구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부제목으로 바람직한 성 역할에 대해 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셔야 제목에 어떤 글을 담기겠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논리글은요,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논리글은 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명확하게 글의 전체를 포함하고 압축하는 식으로 제목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목을 찾았으니까요.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자료를 모으는 거는 제가 백과사전 두세 개 개념 정리할 거 자료 찾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기사를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 리포트 쓴다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 이 개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인지를 해야 문제점을 알든 앞으로 어떤 해결 방향을 찾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서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수를 백과사전 2개 찾기, 기사 2개 찾기, 논문 3개 찾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깊이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논문 3개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문 보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논문은 그래도 1개는 꼭 보시고요. 기사를 그러면 한 3개 정도 늘려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냥 읽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다 읽고 나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킥포인트, 키워드, 내가 쓰고 싶은 중요 핵심 단어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메모하시고 밑줄 그으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줄만 긋는 거에 그치지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다가 또 그 A4 용지든 연습장이든 하나 놓고요. 키워드마다 들어가는 그 나의 생각들, 궁금증, 그리고 보충 자료들 이런 것들을 메모해가면서 읽으세요. 이러려면 몇 번 정도 읽어야 될까요? 적어도 2번은 읽어야 되겠죠.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쓱 훑어봐야 되고 그리고 훑어본 내용 중에서 내가 리포트에 어떤 걸 담고 싶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는 읽기를 권해드릴게요. 3번 읽으면 3번 읽는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차를 정해 볼게요. 메모해 놓은 것들, 요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낱장 종이에다가 다 쓴 다음에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한눈에 이렇게 보시고 요거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우면 잘 익힐 것인가. 요거를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데요. 줄 세울 때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문제의식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거를 왜 궁금한지, 이 주제는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고요. 나는 이거를 왜 하게 되었는지 동기 및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말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서론이 되겠죠?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내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겪고 있는지 등등 내가 던져놓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넓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글쓰기를 꼭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처음에 문제를 던져주면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점점 넓혀 가다가요. 그리고 다시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수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넓혀가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고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본론에 쫙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궁금해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라고 연구 결과를 이렇게 수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내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 리포트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또 알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차가 정해졌으면요.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죠. 살을 붙이는 과정은 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목차가 정해지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목차는 정말 논리의 흐름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목차가 딱 잡혀져 있으면 거기다가 메모에 아까 그 자료 읽으면서 메모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키워드끼리 맞춰가면서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됩니다. 쓰기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제가 맨 처음에 글쓰기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핵심을 넣어서 깔끔하고 명확하게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쓰기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반드시 명심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를 하는데요. 이 자료를 이렇게 누는 자료를 보고요. 손은 이렇게 치지 마세요. 절대로. 다 읽고 자기가 이해한 말로 나의 말로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 딴 데 보고 이렇게 치고 있으면요. 이거는 뭘까요? 그냥 노동이에요. 받아쓰기. 공부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베껴 쓴 문장은요. 다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라든지 뭐 기사에서 이렇게 긁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깔끔하지만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말을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풀어서 쓰지 않으면 정말 그냥 베꼈구나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목차에 대해서 메모한 내용 써 넣었으면 단숨에 쓰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삼천포로 빠지기 쉽다고 했잖아요. 쓰다 보면 자꾸 딴 얘기가 쓰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단숨에 내가 이 논리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단숨에 쓰시고요. 이거 문장이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은 그냥 논리의 흐름대로 써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번 고치시면 문장이 깔끔해져요. 그리고 처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문단 구성을 할 때요. 주제 문장 먼저 쓰고 뒷받침 문장을 쓰는 겁니다. 주제 문장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문단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아빠에 대한 거 한 문단, 엄마에 대한 거 한 문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아버지는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주제 문장을 잡았어요. 그러면 뒷받침 문장은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네, 뭐 파스타도 잘하고 뭐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문단 구성을 할 때는 두 가지식으로 주제 문장 먼저 써주고 뒷받침 써주고. 왜냐하면 뒷받침 문장 먼저 쓰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뒷받침 문장만 읽다 보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하고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제 문장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단은 그렇게 쓰는데요. 문장은 어떻게 쓰나요? 네, 이것도 주어 먼저 쓰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 글을 쓰다 보면요. 멋지게 쓰고 싶어가지고 주어 앞에 꾸며주는 말을 어마무시하게 붙여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꾸며주는 말 읽다가 근데 이거 뭔 말이지? 이거 뭐 하려고 하는 말이지? 하고 이 읽는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읽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항상 앞에 넣어주시고 꾸미는 말은 가능한 한 빼주시고 주어를 썼으면 서술어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밥을 드셨다 했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갈 말들을 이제 생각해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말 먼저 막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주체가 무엇인지 주어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문 위주로 써주세요. 단문은 뭐냐면요. 나는 친구가 불러서 뒤를 돌아보았다 라고 이제 단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복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선가 소리가 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두리번거렸는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었네? 뭐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정말로 필요한 핵심 문장은 소리가 나서 친구가 부른 줄 알고 쳐다봤는데 없더라 이거였는데 막 돌고 돌고 여러 가지 문장들이 한 문장 안에 막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정말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단문 위주로 서술어 하나, 주어 하나 딱 들어가게 그렇게 단문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단문으로 쓰다 보면은 뭐뭐는 뭐했다, 뭐뭐는 뭐했다 딱딱 끊기는 맛이 이렇게 딱딱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한 번쯤 문장을 길게 구성을 해주셔서 리듬감을 살려주시면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꾸미는 말은 가능한 한 빼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쓰셨으면요 이제 고쳐 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형식을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뭐 컴퓨터로 이렇게 맞춤법 검사기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요새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리포트를 쓰셨으면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뭐 이런 것들을 돌려서 틀린 글자라든지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정말 좋은데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띄어쓰기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쪽수 표시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페이지 정도의 호흡이 짧은 리포트는 쪽수를 뭐 굳이 안 쓰셔도 헷갈릴 것이 없지만요. 5장, 6장 뭐 이렇게 호흡이 긴 것들을 쓸 때는요. 쪽수를 써주셔야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실게요. 교수님이 리포트 쓸 때 어떤 사항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찾았던 자료들, 어디서 찾은 자료들인지 참고 문헌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해 주지 않으면요. 표절이 될 수 있어요. 남의 것을요. 내 말처럼 이렇게 써서 표절로 보이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면들을 고쳐야 되는데요. 사실은 형식적인 면을 고치는 것보다 내용 면을 고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쭉 끌고 가야 하는 그 논리의 끈을 잡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 논리의 끈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큰 줄기 안에서 내가 잘 썼는지,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정보의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검토를 하셔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 문헌 표기는 또 어떻게 하나요? 모르실 수 있어서요. 이렇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책을 읽었으면요. 지은이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책의 제목 써주시고 그리고 출판사가 되겠죠? 그리고 언제 나온 책인지 날짜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제목 먼저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신문사 출처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크까지 걸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표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어디서 나온 표인지 출처를 반드시 표 안에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제목, 그리고 학교, 학번 뭐 이렇게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시고요. 목차 표지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론만 담았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본론에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문단 나누기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문단 나누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단은 엔터를 딱 치고 줄이 바뀌었을 때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칸 들여쓰기가 되죠. 이 과정을 하시면 문단이 바뀐 겁니다. 문단은 언제 바꾸나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 문단을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종이 갖고 오셔서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실제로 리포트 쓰는 연습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 관련된 키워드 정의, 역사,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역차별, 성대결 구도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목차를 짜고 내용을 구성하고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주제 범위를 일단 좁혀야 되니까요. 책으로 일단 주제를 좁혀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 현대 페미니즘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책, 논문, 인터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를 잘 해두시면 목차 정하고 나서 써 넣는데 편합니다. 목차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서론, 주제 선정 이유, 연구 과정, 그리고 본론에서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뭔가, 페미니즘의 개념이 뭔가, 그리고 2-1 소설의 줄거리 써주고 2-2 소설 속에서는 페미니즘을 대하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써주고 세 번째, 페미니즘이 생긴 배경과 변화, 양상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써봐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고 났더니 뭔가 대결 구도가 보이고 서로 혐오하는 것 같고 뭔가 서로 내가 더 피해자야 라고 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에서는 바람직한 남녀 성 역할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거는 쉽죠. 목차에 따라서 내가 자료 찾아서 메모해 놨던 거 끼워 넣으시고요. 그리고 핵심을 담아서 깔끔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쓰기. 그리고 다 썼으면 고쳐 쓰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정신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되돌려서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목포과학대학교 여러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포트 쓰는 게요. 너무 이렇게 막 힘들게만 느낄 게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인데요.
뉴턴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준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조차도 혼자 스스로 해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도 아이작 뉴턴에 비하면 더 유리한 위치 아닌가요? 일생을 거쳐서 이렇게 알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책으로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숙제로만 느끼지 마시고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높고 넓은 위치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